안녕하세요. 오늘 PPT는 제가 이제 그동안, 글쎄, 일단 제가 읽은 교양서가 10,000권은 훌쩍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2,000권 넘기고 있는 시점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그 지구상의 인류 역사의 그 전체 문명의 흐름에서, 그 학문이라든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 지식 체계 같은 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전에 제가 6개의 둥근 원으로 대상을 받을 무렵에 왜 6개의 원으로 어떤 우주를 표현을 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제가 했던 대답이 그 불교 화엄 사상 중에 육상 원융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6가지의 상이 결국에는 하나다. 그것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게 총별 동의 성괴입니다.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같거나 다르고 전체가 모여져 있거나 또는 구별되거나 전체가 하나이거나 여러 개이거나 이렇게 이게 이제 육상원용 사상에 나오는 것이죠. 자,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 하면은 문사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그 인간의 사고라는 게 인간의 두뇌에서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그런 어떤 지식 체계, 그런 사고 체계가 상상과 기억과 이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의 학자들이 이미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져와서 다시 조합을 한 건데, 그래서 이 문은 상상하고 더 가깝고 글과 그림으로 나뉘어집니다. 문은. 사는,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이거는 문명사도 있고 물질사도 있고 지구과학, 자연사도 있는 거거든요. 사회는 물질이기도 하고 역사의 기록이기도 한 거죠. 그게 사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에다가 동의를 한 게 뭐냐면은 서로 기억이 달라요. 같거나 달라요. 문에다가 이제 총별을 한 거는 뭐냐면 그림은 전체를 하나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글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참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총별은 글 그림에 배치를 했고, 그것은 문이다. 문하고 좀 더 특성이 같고, 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르다. 역사 해석이 다른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철에서는 이제 이성하고 가까운 것이 철학 할 때 철이라는 게 이게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입이 있잖아요. 손으로 만져보고 잘라보고 맛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과 분석인 것이죠. 철이라는 것은. 그래서 철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 같은 것들을 어떤 현상 같은 거를, 그래서 현상학이라는 철학도 있지만 그걸 다루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성괴를 육상원용에서 성괴를 이루어지고 자라고 성장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무너지고, 이건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것이죠.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죽음을 인식한 순간 철학이 시작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 철하고 가깝다. 이렇게 이제 육상원용하고 상상, 기억, 이성하고 문사철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본 건데,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역사에서 위로 갈수록 조금 비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주관적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더 논리적이고 구상적인 거죠. 그림으로 봤을 때 좀 더. 자, 그런데 이제 학문 체계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크게 저는 학문을 4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수학, 과학, 예술,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종교라는 말을 왜 쓰기 싫어하냐면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인데,
마루종이라는 게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저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각종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냥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신앙일 뿐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마루종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종교가 따로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진화해감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에 뭐 중세시대 이전이나 뭐 샤머니즘이 활개를 치던 시대에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였지, 르네상스 이후에는 종교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종교가요, 제가 보시면 이 도표를 보시면은 가장 맨 앞에 있는 걸 과학으로 놔뒀죠. 지금은 종교가 과학이에요. 과학 종교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학 종교 시대다 보니까 과학계에도 사이비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으뜸했었던 시대에 사이비가 아주 많듯이 과학에서도 사이비가 아주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 책들이 홍성욱 씨를 중심으로 특이점은 없다, 미래는 오지 않는다, 이런 책들인데 제가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왜 유심히 보고 있냐면은 그 책들에서는 미래 예측은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과연 블록체인과 AGI 이 시대가 우리 인간들에게 과연 그 특이점 이후의 시대를 우리 인간들이 경험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제기한 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다니엘 핑크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약간 종교 소적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니엘 핑크가 아니라 누구지? 레이 커즈와일이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은 온다를 약간 좀 메시아가 온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이 그 책들에가 있던데, 근데 여러분, 저는 과학자들하고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관상을 봅니다. 관상. 예를 들어서 뇌과학 쪽에서 한동안 TV에 나왔던 김대식 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노장 철학을 강의하시는 최진석 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홍성욱 박사가 이제 과학 철학 쪽에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하성 씨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얼굴마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것 같다라는 그게 얼굴에서 느껴져요. 그냥 그게 관상으로 그냥 그 사람의 학문 체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뇌 구조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홍성욱 씨의 주장은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 김대식 씨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은 좀 저는 약간 날라리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예전에 왜 우리 흔히 학교 다닐 때 말하는 약간 좀, 근데 굉장히 뭔가를 잘하는데 좀 나르시즘이 좀 강한 편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그 얼굴에서 오고, 장하성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성실한 과학자의 느낌이 와요. 성실하고 신중하고, 홍성욱 씨보다는 조금 더 덜 보수적이고 좀 객관성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장하성 씨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관상이 누구냐면 조국 장관이에요. 조국 장관도 상당히 학자적인 관상이죠. 그게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에게까지도 냉정할 수 있는 인물로 보여지죠. 근데 좀 더 감정적이면서도 좀 날카로운 그 관상이고 최진석 씨예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감정이 없는 학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아하는 학자가 이제 보수적인 학자고, 그 감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슬픔이 됐든 뭐 어떤 기쁨이 됐든 또는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간에
그 뭔가 그래도 자기만의 색깔로 좀 쏠려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교수직 그만두고 이렇게 하시는 행보들도 참 마음에 들고 해서 그분 노장사상 강의를 제가 뭐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요즘에도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지금 기독교, 불교, 기타 뭐 원불교 다 뭐 천주교 다 포함해서 그것은 신앙이지 종교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 이미 끝났다. 그래서 뒤로 뒤쳐져 있죠. 근데 예전에 이제 과학과 예술과 신앙의 이 역학관계에서 예술이 더 앞서가던 시대가 있었으나, 그러나 이미 이제 과학이 앞질러 버린 상황이죠. 과학에서 나온 그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수많은 상상을 모두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평행우주론을 벗어날 수 있는 과연 상상이 가능한가?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조차도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해 버릴 수 있는 게 평행우주론이란 말이죠. 이 우주에는 다양한 법칙을 가진, 다양한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와 버리니까 이거는 어떤 신의 개념을 떠난 굉장히 포괄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평행우주론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특히 과학사라든가 과학 쪽을 열심히 공부한 예술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 스스로 저의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하는 편이에요. 자, 어찌되었건 이제 과학보다 조금 더 이제 논리에 가까운 게 수학이고, 이 수학 학문 체계에 속해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여기에 속해 있죠. 이렇게, 물론 과학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다 붉은색 화살표를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이라든가 사물지능, 빅데이터, 이런 얘네들이 인류 문명사에 강력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만큼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거의 예술에 육박하는 이 정도의 선에 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월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과학적인 업적을 곧 능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바로 특이점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윤리성이라는 것을 신앙에서 많이 따졌어요. 예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좀 약간 자유 쪽이기 때문에 윤리성을 좀 잘 안 따지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자유, 이 얘기는 제가 전에 했어요. 사업은 박애, 교육은 자유, 정치는 평등이 중요하다. 과학 쪽에서는 이제 저 평등을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과학이 평등을 얘기한다 보니까 이상한데요. 여러분, 그 인간의 DNA의 다양성이 굉장히 적어서 그야말로 지구촌의 전체 인류는 그냥 친척이에요. 그 소수 DNA에서부터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집단의 침팬지 DNA보다 인류 전체의 DNA가 더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DNA 다양성이.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했을 때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학하고 평등을 더 일치시키는 거죠. 더 과학적일수록 인간은 더 평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쪽에 있어서 되게 불평등한 정치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과학에도 윤리가 있고 예술은 뭐 빼고 아무튼 종교의 윤리를 많이 다루고 있고 과학의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상하고 있는 강력한 윤리학이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윤리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 이후의 윤리. 로봇하고 인간이 결혼하는 것을 승인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윤리학 쪽에서 지금 인공지능 로봇하고 인간의 그 관계하고 인공지능을 과연 시티즌으로 우리가 인격권을 부여해야 되는가. 인공지능에게 만약에 정치에 투표권을 준다면은 몇 개를 줘야 되는가. 로봇 하나하나
각기 로봇이 경험이 달라서 개성을 갖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로봇이. 그럼 그 로봇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아마 안 줄 겁니다만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 확실하게 우리 인공지능은 차별화가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투표권을 하나 정도 줄 수 있을 텐데 아마 전 세계에서 어떤 정치적인 투표권을 갖게 되는 인공지능은 한 다섯 개 정도 더 좀 많아질 수는 있어요. 확실하게 그 인공지능 개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제 또 누가 어설프게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인공지능이 예술에 있어서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술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평가 기준이 다양하다라는 점이죠, 예술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작품을 제가 전시를 해보면 그래요. 나는 이건 내가 너무 창피하다 막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관객이 있다니까요. 이거 전시 끝나자마자 집에 가져가가지고 빨리 다시 그래야지 했는데 그거를 갖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보는 잘된 작품에 대한 기준하고 관객이 전혀 달라요. 이렇게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나는 정말 어설프게 그래가지고 나 창피해 죽겠는 거야 이 그림이. 근데 그거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술계 쪽에서는 인공지능이 훨씬 그림을 더 잘 그릴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화가들의 기법을 훨씬 더 인공지능 로봇이 더 쉽게 배우고 구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술계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 어떤 주도권을 침범을 못하느냐면은 이쪽은 평가 기준이 인간 숫자만큼 있어요. 평가 기준이. 등수를 매기는 기준이 다 달라, 사람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넘버원으로 치는 사람도 세상에 있을 거지만 자폐증을 앓고 그 사반트 신드롬이라고 있죠. 자폐천재가 도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파는 천재 화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지능은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특수하게 그림 그리는 쪽에 지능을 타고났는데 묘한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묘한 매력이. 그 매력이 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계에 또는 문학계든 어디든 간에 이쪽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의 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성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화가로 인격권이 부여돼서 이거는 구글에 뭐가 그린 거야, 이건 IBM의 왓슨이 그린 그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그림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걔가 싹쓸이는 못해. 왜냐면은 지구상에 약 100만 명의 화가가 있다고 치면 100만 명 중에 하나예요, 왓슨은. IBM의 왓슨이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100만 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예전부터 제가 강의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인간의 두뇌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에 이 두뇌 하나의 우주에서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각각의 화가들이. 그리고 왓슨이라는 우주도 있고 알파고라는 우주도 있어요. 알파고라는 화가가 있고 왓슨이라는 화가가 있을 거야. 그러나 걔네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예술가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범은 하지만 주도권은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수학, 과학 이 영역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인공지능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고 이끌어가게 되고 지구상의 윤리에 대한 부분조차 인공지능 로봇에게 유리하도록 지구상의 윤리가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자, 신앙의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그래서 요렇게 비논리 쪽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 이 비논리 쪽이 인공지능 시대에 좀 더 유리한 거죠. 이쪽 유리한 거죠. 자,
역사 같은 경우에 인문학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물질에 새겨진 기록에 의해서 그냥 그 어떤 역사에 대한 평가가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증거 하나만 나오면 그냥 기존의 학설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 라인 이쪽이 상상의 영역이고 비논리의 영역인데 이쪽은 왜 인공지능이 주도권을 잡기 어렵느냐? 인공지능도 하나의 개성으로밖에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맨 밑에 있는 거는 가끔 제가 PBL 얘기할 때 피나모넌 현상을 관찰을 하고 problem 문제를 찾아내고 프로젝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 이 단계가 순환하는 거예요. PBL은 그것이 완벽한 PBL이죠. 그래서 저는 3PBL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베이스해서 B해서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3PBL이에요. 현상 문제 계획. 그래서 제가 3PBL에서 자 보세요. 피나모는 현상을 관찰은 일단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하는데 문제는 이게 왜 몰고 물리느냐? 거기서 프로블럼을 찾아내고 해결책, 프로젝트를 찾아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했던 방식으로 관찰을 하게 돼요. 그게 직업병이죠. 예. 그게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나모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신선한 시각을 항상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0대들의 시각, 어린아이들의 시각이 늘 우리가 필요한 거죠.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 이전 PPT에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패턴 인지하고 심미안이 중요하다. 디테일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패턴 인지라는 것, 심미안은 좀 다른 문제예요. 자, 디테일을 보는 눈하고 그게 이제 그 프랙탈, 아주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눈. 거기서 패턴 인지는 큰 걸 볼 줄 아는 눈이죠. 그게 이제 빅픽처를 볼 줄 아는 능력인데 그 사이에가 심미안이라는 게 이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심미안이죠.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패턴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것과 큰 패턴을 각자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AI하고 인공지능은 작은 것을 아주 쪼개가지고 잘 기억하고 인간은 큰 패턴을 맥락 기억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찾아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둘 다 만족시킬 수 없을까? 그거 둘 다? 큰 것도 좀 볼 줄 알고 작은 것도 볼 줄 아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로 길러내면 안 될까? 그게 바로 심미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라는 겁니다. 미적인 감각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키우는 하나의 핵심 동력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술이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왜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패턴인지 심미안, 그다음에 디테일이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무튼 감수성, 아주 그 세밀한 감수성, 빅피처를 보는 어떤 통찰력, 그리고 그 사이에 걸쳐져 있는 게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심미안이 그 사이에가 있다. 그래서 그 심미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이 미적인 감수성을 유지해야만이 뭐가 되느냐? 자기가 늘 그 문제를 풀어왔던 방식에 갇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현상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이 사람마다 고정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직업병처럼 고정이 되게 돼요. 근데 그 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적인 감수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 화성 연쇄 살인범이 DNA가 이제 검출이 돼서 여기 물질 DNA가 검출이 돼가지고 진범이 그 여러 사건 중에서 최소한 두세 건을 저지른 진범이 이제 특정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KBS에서 프로파일러 한 명하고 당시에 수사반장하고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당시 수사반장이 인터뷰를 거절했죠, 당연히. 자기가 범인을 못 잡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참.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하고만 KBS하고만 이제 전화 통화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우리 경찰계에는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이 그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화성이. 그래서 연쇄살인범은 연쇄살인범에 대한 프로파일이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용의자를 찾았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는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경찰 중에서 미국의 연쇄살인에 관한 것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범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피나모넌, 그 현상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우리 경찰은 과거의 문제를 풀었던 방식으로만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쇄살인범이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미국에는 이미 연쇄살인범은 이러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굉장히 정상인으로 보이고 뭐 이런 그 프로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점으로 그 진범을 찾았다면 그 주변에 살고 있었대요. 화성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관점이 다르니까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살인을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용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연쇄살인범 프로파일에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연쇄살인범이다라는 게 이미 그 당시에 미국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프로파일이. 근데 한국에는 그 지식을 가진 경찰, 검사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피나모는 그 현상을 늘 자기 하던 대로만 관찰을 하니까 진범이 바로 옆에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의자로 아예 찍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감수성이라는 것은 현상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예술가적인 감수성이 모든 영역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그러니까 과학, 뭐 정치, 뭐 종교, 아무튼 하다못해 무슨 이렇게 종교를 하나 차리더라도 신흥 종교를 내가 만들겠다 하더라도 예술적인 감수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히틀러가 왜 성공했느냐? 사실 히틀러는 나치라는 종교를 하나 이렇게 만든 애거든요. 어찌 보면은.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에는 얘가 성공을 해서 전 세계를 흔들었죠. 자기 기준에서 성공을 해서. 히틀러가 미술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히틀러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히틀러가 미술대학 그 시험을 봤을 때 히틀러를 그 미술대학을 불합격시킨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히틀러를 합격을 시켰으면 세계전쟁이 없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그 책에. 미술대학에 갔으면 얘는 그냥 이 캔버스 내에서 캔버스를 정복하면서 캔버스에서 그 아름다움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을 했을 텐데 미술대학을 떨어져 버린 거야, 히틀러가. 그러니까 그냥 캔버스가 이 지구가 돼버린 거죠. 그 또라이 기질이 캔버스에서 발현되면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 텐데 또라이 기질이 지구상에서 그냥 역사적으로 펼쳐지니까 비극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이 전체 제목은 이거였어요. 제가 본 인문학의 진보 구도입니다. 근데 저는 과학도 인문학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도 리버럴 아트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인문학이죠. 네. 우리들이 우리의 꿈과 사랑과 야망과 우리의 욕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흔적과 몸짓은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상 고리들이 보는 인문학의 진보 구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여기는 전주역 화실인데 한샘 화실에 가서 이번 주에 며칠 후에 택배를 보내야 되는 것 그림하고 주말에
또 전달해야 되는 그림 두 개가 너무 지금 급합니다. 가서 그림 하겠습니다.